안녕하세요. 자, 법령 시간입니다. 명절은 잘 보내시고요. 자, 오늘은 교재 186쪽이죠. 부동산 거래조망. 이 부분은 그 시험에서 원래 매번 출제하다가 최근에는 좀 뜸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30회 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거래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자, 그러면 그 정보망 이용 과정을 좀 먼저 볼까요? 우리 교재 지금 어디를 보시냐면 190쪽을 펴보세요. 190쪽에 정보망의 설치 운영이란 말 나와 있죠. 거기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죠. 정보망 이용 과정입니다, 이게.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인데, 광명에 사시는 갑입니다. 이분이 자신의 아파트를 팔고자 동네 개업공사 A한테 중개 의뢰했어요. 이 A가 매수인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있죠. 이 정보망에다가 이 물건을 공개를 합니다. 저기 강남에 사시는 을이에요. 이분이 광명으로 이사 오시고자 동네 개업공사 B한테 중개 의뢰했어요. B가 매도인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B가 정보망에 들어가서 조건에 맞는 물건을 검색을 해요. 그래서 4개를 골라냈던 겁니다. 물건 소개는 통상 3-4개 소개가 적당하다는 게 이제 정설로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이 중에 하나 선택을 하세요라고 했어요, 을한테. 그러자 을이 3번을 체크했거든요. 3번 물건이 뭐였냐면 갑소유의 아파트로서 A가 공개한 물건이었어요. 그러면 B 기업공사는 A 기업공사에게 매수인 발견 통지를 해요. 그럼 A 역시 갑에게 매수인 발견 통지를 합니다. 거래하자고 그러죠. 그럼 약속을 잡아서 다시 만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둘이 약속을 잡아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이 성사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계약이 체결됐지 않습니까? 그럼 계약이 체결되면 이 물건, 정보망에 올라가 있는 물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삭제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A는 이 정보망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 이 자가 누구냐면 거래정보 사업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조망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 이 자를 거래정보 사업자라고 부르고, 이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거래 사실을 통보해 줘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물건이 이제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스템 운영도에서 주의할 점이요, 마지막 절차가 이거라는 거, 계약 체결 사실을 통보하는 거예요.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림에서 그 계약 체결 통보라고 지금 마지막에 있죠. 거래 완성 사실을 통보한다, 지체 없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마지막이라는 걸 이해를 꼭 해두세요. 자, 그럼 이제 정보망 이용 과정을 봤더니, 정보망이라는 것은 개업공사가 물건을 공개하고 개업공사가 들어가서 물건을 이렇게 검색을 하고 개업공사들끼리만 정보를 주고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망은 주의할 점은, 이 부동산 거래망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이에요. 상호간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이지 개업공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정보 교환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공상호간 정보 교환 시스템이다. 이게 바로 이제 정보망이에요. 그러면 우리 법이 정하는 정보망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개업공사들끼리만 물건을 주고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매물 정보 사이트들, 이거 정보망 전부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직모, 다모 이런 것들 전부 다 정보망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법이 정하는 정보망은 정확하게 이해하면요, 이 거래정보 사업자로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을 받아요. 지정을 받은 자가 운영한 정보망만을 얘기합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 법이 정하는 정보망은 전부 다 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가 운영하는 정보망을 얘기하는데, 이 정보망이 유일하게 지금 뭐가 남아있냐면, 우리 한국공인인증사협회에서 한반이라는 정보망 운영하고 있죠? 이게 우리 법이 정하는 정확한 정보망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정보망은 유일하게 이것만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해해 두시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실무를 가시면요, 지역별로 우리 기업공사들이 단체를 구성하죠. 단체를 구성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만 물건을 주고받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체들이 주로 이제 한방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사설정보망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설정보망이 지금 실무에서는 훨씬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걸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넓은 의미의 정보망이 맞긴 맞는데, 이건 우리 법이 아니에요. 우리 법이 타치하는 것은 일단은 이렇게
한방 같은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운영하는 정보망을 타치하고 있고, 이 사설정보망은 전혀 지금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또 이 부분이 개정이 됐는데 금지행에 추가된 부분이 있죠. 개업공사가 이렇게 정보망을 운영하면서 말이에요, 사설정보망 운영하면서 단체를 구성하잖아요. 이 단체 구성한 우리 기업공사들이 만약에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입을 막는다든가 탈퇴를 막는다든가 비회원 중개업소 거래했을 땐 이거 자격을 박탈한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하는 법률이 있죠. 이 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했어요. 그래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돼가지고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했잖아요. 그러면 공정거래인으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먹을 수 있고요. 만약에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우리 기업공사가 공정위로부터 먹었잖아요. 먹으면 이때는 이것을 이유로 하여 등록관청이 직접 이거를 업무정지 때릴 수 있고요. 시정조치 과징금을 2년 내에 2회 이상 받았잖아요. 그럼 등록도 취소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규정이 지금 현재 우리가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 더 추가된 거. 이번에 더 추가된 게 뭐냐면, 뭐가 추가됐냐면, 만약에 기업공사가 오늘 이제 금지행에서 언급이 될 겁니다. 단체를 구성해서 만약에 이렇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를 제한한다. 특정 물건에 대해서 중개를 제한한다든가, 또는 단체 구성원 이외이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한다. 그럼 금지행위로 신설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단체를 구성해서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했잖아요. 중개 제한을 하게 되면 금지행위 신설해갖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이렇게 지금 규정을 신설했고요. 또 나아가서 만약에 이렇게 금지행위 걸렸잖아요. 그럼 등록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신설했어요. 다만 정보망 자체에 대한 부분은 우리 법에 아직 규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걸 시험에서 계속 냈었는데 현실과 맞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 시험에서 지금 뜸했다가 30회 때 다시 출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망이라는 건 일단 여기까지 이해를 해두시고요. 정보망은 개공 상호간 중개사물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인 거, 이걸 주의해야 되고, 만약에 정보망 거래용사자 관련해서 지문에 중개 의뢰인이란 말이 떴잖아요. 그럼 이 말이 나오게 되면 이 의뢰인은 한 번도 안 나와요. 무조건 틀렸습니다. 그래서 개업공사 상호간 정보교환 시스템이 바로 정보망이다. 이 점을 이해해 두시고, 우리 법이 진짜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규정만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보망 운영도 여기까지 보시고요. 앞으로 가실래요? 그래서 이제 186쪽에 지금 정보망이 지금 조문이 쭉 실려 있잖아요. 조문이 너무 많아서 읽기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바로 본문으로 갑니다. 그럼 187쪽에 정보망 일반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87쪽 맨 밑에 거래정보 사업자의 지정이란 말 나와 있죠. 한 장을 싹 넘기면 지정권자란 말 나와요. 188쪽에 찾으셨습니까? 자, 그럼 지정권자, 그게 지금 우리 법 24조 1항이 거기 실려 있어요. 잠깐 읽어드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 색깔 칠해진 부분의 밑줄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국토부 장관이 개업공사 상호간 부동산 매매되는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처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만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지정할 수 있다 밑줄 쫙입니다. 자, 그럼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로 들어왔는데, 정보망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다. 그럼 현재 이건 지정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럼 지정권자는 누구란 얘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얘기죠.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정 수 이상의 거래정보 사업자를 지정해야 된다가 아니죠. 지정할 수 있다. 추접스럽지만 이런 거 해야 한다 아니에요. 이거 주의하자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 그럼 지정 절차에 관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럼 지정 절차로서는 당연히 지정 요건부터 확보해야 되죠. 자, 그럼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한다. 그러면 지정 요건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187쪽의 맨 밑에 지정 신청 가는 자 그래가지고 187쪽 맨 밑에입니다. 지금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한 자, 법인 및 개인에 하나요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이 얘기는 지정 요건의 첫 번째가 이거죠. 그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합니다. 통신망을 갖춘 사업자죠. 인터넷 채팅 사이트 운영자들은 전부 다 부가통신사업자예요. 그럼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만 지정을 받을 수 있고요. 개인법인 따지지 않아요. 다만 중개법인은 지정 불가합니다. 중개법인은 부가통신사업이 겸업에 안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부가통신사업자일 것,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다음에 이제
지정요건 구비 거기 있지 않습니까? 188쪽 맨 밑에 이 부분에 이제 상세하게 써 있어요. 그러면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회원 확보해야 돼요. 회원을 500명 이상은 확보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명 이상의 회원으로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토탈 회원은 500명 이상이 돼. 이때는 2개 이상의 시도예요. 시도에서 각 30명 이상을 확보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숫자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5 빼기 2는 3으로 기억할 겁니다. 5 빼기 2는 3이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이거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에요. 그러니까 정보 처리 기사입니다. 정보 처리 기사가 1명 이상은 고용돼 있어야 돼요. 기사와 기능사는 틀리거든요. 기사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도 고용이 돼 있어야 되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니까 1명 이상은 고용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퓨터를 통한 거래 시스템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 확보해 줘야 돼요. 서버를 갖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암기표에 45 전공컴 컴퓨터를 통한 거래 시스템이기 때문에 45 사요 전공컴을 사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해 두시고, 근데 눈으로 익혀도 될 것 같네요. 5가지밖에 안 되니까. 자, 그럼 지정 요건 갖췄습니다. 이제 지정을 신청해요. 그럼 신청은 당연히 누구한테 해야 되겠어요? 국장이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에게, 이자가 지정권자니까 이자에게 지정을 신청하는데, 이때 요건 증명서를 그대로 첨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공모사업자 지정 신청서에다가 요건 증명서를 첨부하는데, 이 요건 증명서류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그 다음에 500명 이상이 가입비용 신청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 500명 이상의 가입비용 신청서 있겠죠. 이거 4번 들어와야 돼요. 이때 이 신청서가 가짜로 작성되면 안 되니까요. 이 가입비용 신청서에다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있죠. 개설 등록증 4번이에요. 사업자 등록증 아닙니다. 4번 500장 이상 다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등록증 4번이 나오는 유일한 케이스가 이거예요. 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처리 기사자격증 4번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자격증 4번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 4번 들어와야 돼요. 그럼 또 이것도요. 주의할 점이, 우리 앞에서 등록 신청하거나 분사무 설치 신고할 때 자격증 4번 안 냈죠. 고용 신고할 때 물론 안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격증 4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유일하게 또 들어가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자격증 4번도 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록증 4번 500장 이상, 자격증 4번 500장 이상 들어오는 유일한 케이스가 이거니까 주의를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컴퓨터 설비 증명서류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수수료 있느냐? 취업서로서 지정권자 국장이기 때문에 수수료 안 받겠답니다. 수수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건 증명서를 그대로 첨부하는데 등록증 4번과 자격증 4번이 들어간다는 거 꼭 주의해 주시고요. 신청 들어갔어요. 그럼 이에 대하여 국토부 장관은 검토를 하고 요건에 적합했잖아요. 그러면 지정대장에 기재하고, 지정지장은 특별히 불가능한 사유 없으면 전자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기재하고 지정서를 주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지정이 된 거예요. 지정서라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정이 된 건데, 그럼 처리기한이 있겠죠? 처리기한 며칠이냐? 30일이에요. 그래서 원래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기한은 뭐 7일, 10일, 14일, 15일이 많거든요. 근데 이건 또 30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정권자가 국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30일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30일에 지정을 하게 돼 있고, 그럼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운영규정이라는 걸 지정하여 승인 얻어야 돼요. 그럼 운영규정이 뭐냐면 정보망 설치하고 운영할 때 이거 운영회칙이겠죠. 그래서 이걸 운영규정이라고 하는데, 이 운영규정에는 정보망 가입비용 그 절차, 그 다음에 회비 징수 절차, 교육공사와 거래공모사업자 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정을 받은 날부터 운영규정 제정 승인은 3개월 내에 받으셔야 돼요. 몇 개월이요? 3개월입니다. 그래서 지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운영규정 제정 승인을 받아요. 그러면 이거 승인 받는데 당연히 누구 승인 사항이겠어요? 국토부 장관이겠죠. 변경되면 변경 승인 얻어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정보망을 설치하고 운영하면 될 것이다. 이것도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요.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설치 운영을 해줘야 돼요. 숫자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33, 1년으로 기억합니다. 33, 1년. 이거는 5 빼기 2는 3이다. 이렇게 5, 2, 3으로 기억해 주시고요. 근데 주의할 점이요. 지금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3개월이고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죠. 그러니까
운영규정 승인을 받은 업자 1년 내 설치 운영해야 된다. 그럼 틀렸네요. 그리고 또 운영규정이라는 것은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하여 승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을 신청할 때 운영규정서는 첨부할 서면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장난치는 점들. 자, 그래서 일단은 절차 요 정도 이해하시고요. 여기에 관여는 우리 거리정보사업자와 개업공사의 의무를 따져보면요. 우리 거리정보사업자께서는요. 개업공인인계사로부터 의뢰받은 물건에 하나에 공개해야 돼요. 개공이 아닌 자로부터 의뢰받아 공개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도 금지고 차별 공개도 금지죠. 당연히. 그 다음에 우리 개업공사는요. 여기다 대고 물건 거짓된 내용으로 정보 공개하면 안 되겠죠. 허위 공개하면 안 돼요. 그래서 거짓 공개 금지고요. 거래 사실이 있으면 지체 없이 통보를 해주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개업공사의 의무예요. 자, 그럼 이 정도 이제 감을 잡아 두시는데 문제는 이거 제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 192조 거리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라고 나와 있죠. 이 거리정보사업자 물어볼 때는요. 지정 요건, 절차, 지정 취소까지 다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해 두셔야 되는데 보시면 192쪽에 거리정보사업자 지정 취소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밑줄이죠. 거리정보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밑줄이에요. 그러면 취소해야 한다 아니네요. 그럼 국토부 장관은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는 청문하게 돼 있어요. 청문,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한 절차죠. 청문을 실시하는데 다만 사망 해산으로 인한 지정 취소에는 청문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지정 취소하를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데요. 자, 거리정보사업자의 지정 취소. 이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다고 그랬고 지정을 취소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요. 취소전은 청문하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청문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지정 취소하에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첫 번째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대요. 그래서 부정지정이죠. 부자의 동그라미. 다음에 두 번째 운영규정 제정 승인을 3개월 내에 받아야 되죠. 이거 안 받았거나 변경 승인을 안 받았거나 운영규정에 위반해 정보만 운영했어요. 그러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운자의 동그라미, 운. 다음에 세 번째로 정보 관련 사항을 우리 거리정보사업자 위반했어요. 정보 관련 사항은 개공이 아닌 자로부터 의뢰받아 공개했어요.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했거나 차별 공개했습니다. 개업공사에 따라 차별죄로 공개했다. 그러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도 없이 정보망을 1년 내 설치 운영해 주라고 그랬죠. 1년 내 설치 운영을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정자에 동그라미 치시고 다음에 일자에 동그라미 치시고 이거 1년 내.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사망, 해산 등의 사유로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했대요. 그러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자의 동그라미예요. 순서가 약간 뒤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교재는 일단은 법조문 순서로 간 게 아니고 일단은 이제 우리 저자께서 암기 사항대로 순서를 한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 운, 정, 일, 사예요. 암기표 이렇게 돼 있어요. 부운정, 일사. 제 친구가 와이프한테 하도 맞고 사는 애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왜 사냐? 그랬더니 하도 맞아서 부운정이 붙었대요. 부운정 일세 그러더라 이거예요. 이게 지정 취소예요. 부정지정, 운영규정, 정보 관련 사항을 위반했을 때, 다음에 1년 내 설치 운영 안 했을 때, 사망의 산등의 사유로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했을 때, 부운정 일사 이렇게 암기해 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참고사항인데요. 운영규정 관련 사항을 위반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지정 취소와 더불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이기도 해요. 그리고 정보 관련 사항을 위반했잖아요. 이건 지정 취소와 더불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유이기도 해요. 이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네요. 이게 바로 거리정보사업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내용 별로 없죠. 그러니까 지정 요건, 지정의 절차, 다음에 지정 취소까지 정확하게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리정보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다 살펴봤네요. 그러면 거리정보사업자 서식이 쭉 나오죠. 194쪽서부터. 이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개계약과 부동산 거래망 다 끝났고요. 이제 198쪽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 및 책임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쪽 제5장 개업공사의 의무 및 책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확인설명서 작성 요령이 우리 교재에는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실무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뭐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기타 금지행위, 손해배상 이래가지고 4문제 정도의 비중이 있어요. 지금 제5장에서는요. 설명서 부분은 별도로 이제 하나가 더 나오는데 하나 내지 2개가 이건 실무 시간에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개업공사의 의무 및 책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그 198쪽에 뭐 공적 의무, 사적 의무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제2절로 바로 내려가는데 개업공사의 기본 의무가 있죠. 그래가지고 법제 29조가 실려 있어요. 조문 잠깐 읽어드립니다. 198쪽 맨 밑에요.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밑줄이에요.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품위를 유지의 밑줄이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신의 성실로서 공정 중개 업무 수행 여기 밑줄이에요. 그럼 2가지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2항 내려갑니다. 개업공사 등이란 말에 동그라미 치시고 이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밑줄이에요. 개업공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밑줄이입니다.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이제 개공 등의 의무로 들어왔는데요. 가장 먼저 기본 윤리화하는 의무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29조 1항에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개업공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행위를 해야 한다. 이런 의무를 부여했네요. 2가지 의무인데 일단 시험에서는 주의할 점이요. 이 의무를 누가 부담하느냐만 주의하면 돼요. 이 의무는 개업공사는 당연히 부담하는 의무고요. 나아가 소속 공인중개사도 부담하는 의무라는 걸 주의해야 돼요. 그럼 중개보조원한테는 이런 의무가 없다는 얘기죠. 중개보조원에게는. 그래서 이게 우리 소공이 전문 직업인을 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전문 직업이기 때문에 소공은 품위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의 성실로 공정중개할 의무도 있어요. 그럼 품위라는 것은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품격과 위엄을 얘기하고요. 일반적으로 상식 있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이걸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문 직업인들은 대다수 품위 유지 의무가 있죠. 공무원도 있고요. 국회의원도 있죠. 근데 품위를 안 지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품위 유지 의무가 개공하고 소공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신의 성실로 공정중개하래요. 그러면 신의 성실 원칙이 우리 법에도 명문 규정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고 뒤통수 치지 말라는 얘기죠 이거. 그래서 공정중개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우리 개공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래적인 의무를 골라라 하면 신의 성실에 대한 공정중개 의무를 들 수 있어요. 신의 성실 원칙이 사법관계 전반을 지배하는 대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본래적인 의무로 볼 수 있고요. 그럼 공동중개의 경우에 신의 성실이 나타난 모습 잠깐 보고 갑니다. 갑의 개업공사는 A였어요. 을의 개업공사는 B였거든요. 둘이 협력을 해 계약을 성사시킵니다. 그러면 A와 갑은 중개계약 당사자니까 당연히 신의 성실 의무가 있겠죠. 그럼 이 A는 자신과는 위탁관계 없는 을에 대하여 신의 성실 의무가 없느냐? 있다란 얘기죠. 이게 판례예요. 또 B 역시 을에게 신의 성실 의무가 있고요. 자신과는 위탁관계 없는 갑에 대하여 신의 성실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자신과는 위탁관계는 없지만 자신의 의뢰인과 거래하게 되는 이 상대방에 대하여 신의 성실로서 공정중개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해서 결국은 A, B가 공동중개했다가 을이 손해입었잖아요. 그러면 A가 을에 대하여 B와 함께 연대할 책임을 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신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위탁관계는 없을지라도 신의 성실로 공정중개해 주라는 얘기 그 점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저 29조 1항의 내용은 바로 여기였고요. 보조원한테는 이런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29조 2항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비밀준수 의무예요. 이 비밀준수문은 전문 직업인들은 다 갖고 있죠. 근데 비밀준수문은 지금 적용 대상이 좀 특이하네요. 적용 대상이 개업 공인중개사 등으로 돼 있어요. 이거 등이란 말 또 등장했죠.
이중소속에서 처음 나왔고 결격사유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비밀준수무에서 지금 등이 등장했어요. 그러면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럼 중개보조원도 비밀준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점을 유의하고요. 이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대요. 그러면 이거는 적용되지 않는 비밀을 안 지켜도 되는 예외가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 법상 일단 고지할 의무와 비밀을 지키는 의무가 충돌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고지 의무가 먼저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물건에 대한 소송 제기된 사실이 있는데 이 사실을 숨겨달래요. 바로 끝낸다고. 그렇다고 이걸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고지 의무와 비밀을 지키는 의무가 충돌하면 이때는 고지 의무가 먼저예요. 이때는 안 지켜도 됩니다. 또 형사 절차나 민사 절차상 우리 개업공사 등이 증인을 수석해요. 이때는 증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됩니다. 또 세법상 세무조사를 당하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비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답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비밀준수무는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 참고해 두시고, 그 다음 언제까지 지켜야 되느냐, 준수 기한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는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한 번 알게 된 비밀은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무덤에 갖고 가셔야 됩니다.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좋아하는 우리 개업공사 등은 되도록이면 의뢰인의 비밀을 안 알도록 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업무를 떠난 후까지 지켜줘야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것을 위반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1로 처벌해요. 그런데 이것은 반의사 불벌죄예요.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가 한자로 이렇게 쓰거든요. 반의사 불벌죄.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쓰는데 이게 누구 의사냐면 비밀을 누설한 피해자예요. 우리 피해자께서 명시적으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 이런 의사표시해버리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범죄예요. 무슨 얘기냐면 형법상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게 폭행이 있거든요. 그럼 폭행으로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경찰관이 피해자가 합의봐오라고 그러죠. 그럼 합의서에 이유,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런 내용 들어가요. 그럼 이때는 불처벌 의사표시 해버린 거예요. 그럼 폭행으로는 절대 처벌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거와 똑같이 비밀 누설죄가 반의사 불벌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비밀을 누설당한 피해자가 자, 개공 등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까 난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런 의사표시를 해버리면 이 의사표시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이것을 반의사 불벌죄랍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이것을 반의사 불벌죄랍니다. 그럼 비밀 누설당한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면 처벌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처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을 때만 처벌을 못해요. 이걸 반의사 불벌죄란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비밀 누설죄가 반의사 불벌죄였어요. 이 점 이해를 꼭 해두시고요. 잊어버릴만 하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이것이 바로 비밀 누설죄다. 그럼 일반론의 입장에서요, 비밀이 과연 뭐냐?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죄라고 있거든요. 형법의 예를 들면요, 비밀이라는 것은 본인이 이렇게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주관적 이제 의사가 있어야 되고, 나아가 객관적으로 봐서도 비밀로 할 가치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비밀이래요. 그래서 이 정도 참고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명문의 규정은 없었지만 한 장을 넘기면 200쪽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라는 게 나오죠. 그럼 29조에 명문 규정은 없었지만 우리 개업공사에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가 인정되고 있어요. 그러면 선량한 관리의 주의 의무가 이게 줄여서 뭐라 하냐면 선관주의 의무라 불러요. 선관주의가 그럼 뭐냐면요, 이거는 그냥 통상의 주의력이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해줍니다. 그럼 선관주의의 개념은 그거예요. 구체적인 상황에서 자기가 속한 그룹에 보통 평균인들이 지녀야 되는 주의력. 이게 선관주의라고 그래요. 어렵죠 좀? 그러니까 개업공사 평균인들이 지녀야 될 주의력, 이것을 선관주의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를. 그러면 이건 명문 규정이 없는데 왜 이게 인정이 됐냐면요,
우리 부동산 중개계약은 우리 판례가요. 중개계약은 민법상 계약 중에 위임과 유사하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중개계약이. 그러면 위임은 여러분들 시험범위에 안 들어가 있지만 위임은 뭐냐면 사무처리 계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사무의 처리를 맡기고 이 타인이 승낙을 함으로써 체결되는 계약이에요. 그러면 중개계약은 부동산의 판매를 위탁하고 위임은 사무처리를 맡기고 있죠. 둘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중개계약은 위임과 유사하다는 게 판례고요. 위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있죠. 이 자를 뭐라고 하냐면 수임이라 불러요. 수임인. 사무처리를 맡긴 자를 위임이라 부르죠. 위임인. 그러면 중개계약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수임인의 지위와 유사하죠. 그럼 수임인은 사무처리할 때 어떤 주의를 가지고 사무처리하게 되냐면 바로 선관주의를 가지고 사무처리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공도 그 지위가 비슷하니까 선관주의 의무가 인정된다는 게 판례의 논리예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계약은 민법상 계약 중 위임과 유사하므로 수임이 지는 선관주의 의무를 개공 역시도 부담한다 라는 게 이제 이 판례의 논리인데, 그래서 이거는 명문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판례와 학설에 의하여 인정된 의무임을 일단 이해해 두시는데, 그럼 선관주의 정도가 어디까지냐? 통상의 주의력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례를 가지고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갑이란 자가 개업공사 A의 사무실 찾아왔거든요. 그래갖고 이거 내 아파트인데 팔아달라고 중개 의뢰를 합니다. 그럼 우리 개업공사는요, 이자가 이 아파트에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죠. 소유자 확인 방법이 있어가지고 선관주의 정도가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직 이거 공부 안 했지만 소유자 확인 방법 따져볼까요? 이 아파트의 갑이 소유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보면 일단 등기상 증명서 떼야 되죠. 등기부를 열어봐요. 그리고 이자에게 신분증 달라고 그래야 되죠. 주민증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럼 둘이 일치가 되면 소유자로 인식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까지 하는 것은요, 우리 판례는 누구나 하는 기본이다라는 게 우리 판례예요. 이건 기본이다. 그래서 개업공사가 지니고 있는 선관주의를 다한 것이라 볼 수 없다라고 했어요. 여기까지만 조사 확인하면. 그래서 이거는 일반인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개공은 전문 직업이기 때문에 이자가 알지 못하는 자잖아요. 그럼 나아가서 권리자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증서가 있죠. 등기 권리증을 확인할 것이며, 나아가서 의심스러우면 탐문이나 인감증명서 등으로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해야지 선관주의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통상의 주의력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높은 주의력이 이거. 그래서 개업공사가 이렇게 진정 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등기부와 주민증만 확인했다가 만약에 등기 권리증 확인할 거 사기를 당했다. 그럼 결국은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거고요. 결국 선관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의뢰인이 손해입었잖아요. 그럼 결국 이거는 손해배상 책임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판례는 일관되게 개업공사에게는 선관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등기 권리증이라든가 탐문 등을 통하여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우리 판례가 취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요, 항상 그 임대차든 매매든 전세든 중개할 때는 이자가 알지 못하는 자다. 그러면 권리증 한번 갖고 오세요 하고 돈 들어가기 전에 꼭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기를 피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일단 그런데 실무적으로 등기 권리증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하는 거 굉장히 어렵죠. 이게 이제 실무상 조금 어려운 점이에요. 그래도 꼭 확인을 해야지 사기를 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선관주의 의무 이 정도만 이해를 일단 해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개업공사 기본 윤리화하는 의무 여기까지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럼 의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죠. 201조 확인 설명, 확인 설명서의 작성 의무가 나오죠. 이거는 매회 출제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매번 낸다. 자, 그러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브리핑할 의무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건 이제 본문으로 넘어갈까요? 202쪽. 그래서 그 202쪽에 근거 규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찾았어요? 여기 조문을 읽어드리기 시작하죠. 거기 25조 1항이 거기 실려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는 밑줄이에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가 완성되기 전 밑줄입니다. 당해 중개사물에 대한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 또는 이용 제한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밑줄 긋고 이를 당해 중개사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 밑줄이에요. 성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의 밑줄이고, 토지장 등본 또는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상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근거 자료를 제시, 밑줄이에요. 이게 바로 확인 설명 의무예요. 자, 그러면 조문을 다 읽어봤으니까 바로 확인 설명 의무 들어가겠습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브리핑할 의무를 얘기하는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장난치면 여러분들이 엄청 속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밑줄을 쭉쭉 긋고 체크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를 갑이 갖고 있어요. 이것을 을과 거래하신답니다. 이 거래를 A가 소개하고 있네요. 지금 25조 1항 조문이 어떻게 되냐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었죠. 완성된 때가 아니에요. 완성되기 전. 이 중개사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이에요.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엔드죠. 그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확인 설명 의무예요. 그러면 이게 왜 밑줄을 그었냐면 밑줄 친 부분을 바꿔내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확인 설명 의무의 주체는 개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알고 있죠. 소속 공인중개사도 이걸 할 수 있어요. 용어의 정의상 소공사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겠죠. 그리고 자격정지 사유를 보면, 소공 자격정지 사유를 보면 성실 정확하게 소공의 설명 이거 하지 않거나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으면 자격정지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공은 확인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의무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개공이에요. 그 점 이해하시고, 완성되기 전까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취득 의뢰인에게 하는 거예요. 쌍방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설명을 하거나가 아니에요. 하고 엔드죠. 엔드.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래요. 그러면 설명의 근거 자료가 뭐냐면 그 제시가 된 게 토지대장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상 증명서가 있죠. 그래서 부동산 종합증명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공시법 시간에 공부를 하죠. 18개 공부를 하나로 묶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부동산 종합증명서인데, 이러한 것들을 제시까지 말하는 얘기예요. 그럼 교부할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언능 보여주고 집어넣으면 돼요. 이거. 그래서 실무적으로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장, 다음에 이제 등기상 증명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제시를 하죠. 그리고 이제 등기상 증명서는 서비스 차원에서 교부까지도 합니다. 근데 교부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제시까지만 하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확인 설명 의무였다. 그러면 뭘 설명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 문제인데, 넘어가실까요? 204쪽. 확인 설명 사항이 나오죠? 자, 그럼 이제 확인 설명 사항이 나오는데, 이 확인 설명 사항은 일단 박스 처리되어 있어요. 그러면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억.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구조 및 건축 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밑줄 긋고 기에 동그라미. 니은, 벽면 도배 상태 모두 밑줄 그시고 면에 동그라미. 다음에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승강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밑줄 그시고 시에 동그라미. 다음에 디귿, 도로 및 대중교통수와 연계성, 시정학교 등과 근접성 등 입지 조건에 밑줄 그시고 지에 동그라미. 일조, 솜, 진동 등의 환경 조건에 밑줄 그시고 환에 동그라미. 리을,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사권, 임차권 등 중개사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권리관계에 밑줄 그시고 권에 동그라미. 다음에 미음, 토지 이용계, 공법상 거래기준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공법상 밑줄 그시고 제한 여기에 밑줄 그시고 이때 공짜에 동그라미. 다음 비읍, 거래 예정 금액 모두 밑줄 그시고 거에 동그라미. 거. 그 다음에 이제 시옷, 중개 보수 및 실배 금액과 산출 내역이에요. 중개 보수에 밑줄 긋고 산출 내역에도 밑줄 그으세요. 그 다음에 숫자에 동그라미. 보수할 때 수. 다음에 이응, 중개사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취득 밑줄 그으시고 조세의 중미세율, 조세의 중미세율을 밑줄 그으시고 조세할 때 세의 동그라미. 자, 우리 확인 설명사항 쭉 읽어봤거든요. 그러면 이 확인 설명사항은 지금 동그라미 친 게 암기하자는 얘기죠. 여러분들의 운명이자 숙명이에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친 거, 이걸 순서를 좀 뒤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는 역시
조문 순서대로 나온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뒤섞여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조문 순서로 암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조문 순서대로 연결하면 이렇게 돼요. 동그라미 친 게 순서 바꾸면 기권, 거수, 공시면, 환지세 이렇게 동그라미 쳤어요. 10가지죠. 기권, 거수에서 끊고 공시면에서 끊고 환지세에서 끊습니다. 그러니까 두음자 따른 방식은 철저히 리듬을 타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암기표에 이렇게 돼 있는데 기권한 사람은 거수하여 공시를 하면 환지세를 면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환지세라는 세목은 없습니다. 그냥 붙인 거예요. 기권, 거수, 공시면, 환지세 이렇게 암기합니다. 그럼 기가 뭐냐? 기본적인 사항.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지목이죠. 이때는 대장을 지시하면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리관계 사항이죠.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이때는 특기사항 증명서를 지시해요. 이때 권리관계 설명할 때 근저당이 잡혀 있잖아요. 그럼 채권 채무 계획이 얼마인지는 꼭 설명해야 돼요. 근데 실제 피담보 채무까지 조사 확인할 설명 의무가 없다라는 게 판례예요. 얼마 지금 남았느냐? 실제 피담보 채무는 아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의 거래는 장차 얼마에 거래할 거냐? 그 다음에 수는 암기표에서 숫자는 모두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중개 보수,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까지 모두 설명해야 돼요. 중개 보수는 200만 원인데 이 금액은 이렇게 계산된 것입니다. 이렇게 브리핑 해줘야 돼요. 그리고 공은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때는 토지 이용계획서를 제시해야 되죠. 이용계획서를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제시하여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미리 계약 체결 전 허가 받으셔야 되고 안 받으면 계약 무효입니다. 이걸 설명해야 돼요. 그 다음에 C는 시설물의 상태죠. 이거는 건축물 내부 시설이에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보일러, 배수, 승강기, 파손 여부를 설명해요. 그 다음에 면은 벽면 도배 상태죠. 벽면, 벽에 금간대가 있는지, 도배는 갈아되는지 안 갈아되는지 이걸 설명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환은 환경 조건이에요. 환경 조건은 이거 주변 환경으로 이해하면 절대 안 돼요. 환경 조건 미리 암기해 버리는데 일조, 소음, 진동 세 가지가 환경이다. 다시 일조량은 어떤지, 소음은 있는지, 공사장이 있는데 그 다음에 지하철 지나는데 진동은 있는지, 일조, 소음, 진동이 환경 조건이다. 이걸 설명해야 되고, 지는 입지 조건이에요. 이 입지 조건이 바로 주변 환경이에요. 도로 몇 메타 폭을 접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사는 뭐가 연결되며 그 다음에 주차장은 어떻게 되는지, 학교, 교육시설, 판매시설, 백화점, 그 다음에 의료시설, 종합병원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설명해야 돼요. 이게 입지가 주변 환경이에요. 이걸 설명해야 되고, 세는 세금이겠죠. 그럼 취득의뢰인에게 브리핑하니까 이건 취득 관련 주세요. 그래서 취득과 관련된 조세의 종류 및 세율까지만 설명하면 돼요.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까지만. 정확한 세액을 산출할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취득세, 농어청 특별세, 지방교육세를 세율까지만 설명하면 된다. 자, 이게 바로 확인 설명사항 10가지고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 권, 거수, 공시면, 환지세로 암기하고요. 그러니까 두음자 따는 방식이 이렇게 해야 돼요. 리듬을 타야 된다고 했죠. 기권, 거수, 공시면, 환지세 이게 한 문제로 떠오르면 이제 덮어놓고 기가 뭐지? 권이 뭐지? 거가 뭐지? 수가 뭐지? 이런 식으로 떠올리면 차츰차츰 익숙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암기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확인 설명사항 이건데 이건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여기 없는 사항일지라도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설명해야 됩니다. 선관주의를 다하게 조사한 다음에 설명해야 된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그래서 그 점 참고해 두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이에요. 전속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사가 공개할 정보가 있었죠. 공개할 정보와 이거가 비슷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잠깐 공개할 정보 좀 다녀올까요? 교재 앞으로 잠깐 갔다 오죠. 180쪽인가요? 180쪽을 잠깐 펴보세요. 박스 처리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공개할 정보가 정리가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진짜 비슷한지 한번 볼까요? 중간에 박스 180쪽.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건축물의 용도, 구조 및 건축용도, 중개사물에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일어났지만 기본적인 사항과 일치하고 있죠. 다음, 벽면 도배 상태. 일치하고 있죠.
그 다음에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승강기, 배수, 오폐수, 쓰레기, 처리, 시설 등의 상태, 시설물의 상태 똑같죠. 그 다음에 도로 및 대중교통수의 연계성, 시정학교 등 근접성, 지형 등 입지 요건 일치합니다. 일조, 소음, 진동 등의 환경 요건 일치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사권, 임차권 등 중산물의 권리관계 관한사항, 권리관계 일치하고 있죠. 다만 각 권리자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야 된다. 색깔 칠해졌죠, 글자가. 밑줄 치십시오.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전속업자가 이거 정보 공개할 때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안 된대요.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사생활 비밀 보호 취지가 있죠, 좀. 그렇기 때문에 인적사항 공개 금지예요. 권리자 인적사항은 차이가 발생했어요. 취득의뢰인한테 설명을 할 때는요, 이 아파트의 소유자가 누군지는 설명해야 돼요. 근데 정보를 공개할 때는 이거 소유자가 누군지 공개하면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 점 차이가 발생했고,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사항.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물의 거래 예정금액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시지가예요. 공시지가는 공개할 정보에 없죠, 지금. 확인 설명사항이 없었죠. 근데 공시지가는 공개해야 되는 정보로 들어가 있네요. 다만, 그래서 공시지가 밑줄이에요. 다만, 임대차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도 밑줄이에요. 임대차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공개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세모입니다. 자, 그럼 칠판 보실래요? 공개할 정보 확인 설명 사항이 둘이 일치하는 건 제가 동그라미 쳤어요. 틀린 부분은 메모를 했거든요. 빨간색으로. 그러면 인적사항 차이가 있잖아요. 공시지가도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죠. 명문의 규정이 없어요. 공시지가는 설명해야 된다. 근데 공개할 정보는 들어가 있고, 다만 임대차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개 엄청 잘 물어봅니다. 이해를 꼭 해두셔야 돼요. 공개할 정보에서 빠져 있다는 거. 그런데 확인 설명 사항에는 있지만 공개할 정보에 빠져 있는 게 또 두 가지가 더 있죠. 바로 수, 세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 180쪽 여백에다가 좌측 여백이 있죠. 좌측 여백에다가 이렇게 메모하세요. 수, 세, 제외. 수가 뭐예요? 중개보수. 세는 취득조세죠. 이게 두 개가 빠져 있어요. 수세는 제외됐다. 근데 요거는 잘 안 물어봐요. 그러면 확인 설명사항과 공개할 정보의 차이점 네 가지죠. 인적사항, 공시지가, 수, 세. 우리 네 개 나오면 항상 조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물어보는 것은 난이도 상입니다. 주로 공개할 정보를 많이 묻는데 공개할 정보에서 인적사항 공개 금지라는 거, 공시지가는 매매의 경우 공시지가 공개해야 되고 임대차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다시 뒤로 갑니다. 확인 설명 의무 204쪽. 그래서 우리 교재 지금 현재 205쪽을 보시면 핵심 정리 그래가지고 확인 설명사항과 전속 중개 시 공개 내용에 비교해놨죠. 그래가지고 거기 주의 부분에 권리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 그죠? 그 다음에 그 맨 마지막 칸에 임대차 시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공시지가는 확인 설명사항이 없었는데 공개할 정보는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두 개, 중개 보수 및 실비와 권리취득 관련 조세 두 가지는 공개할 정보에 빠져 있죠. 뭔 얘기인지 감 오세요?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익숙해질 거예요. 일단 확인 설명사항을 꼭 암기해 주세요. 기권거수, 공시면 환지세 이렇게 이제 암기해 주시고, 자, 이제 상태에 관한 자료권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개업공사는 이 사항들을 모두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조사 확인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설명을 잘 못했다. 그럼 결국은 손해배상 책임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조사 확인할 때 한계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면피권을 줬는데 이게 바로 상태에 관한 자료요건이에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이제 하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단독주택 중개 의뢰를 받고 현장 답사 갔는데 중천장을 새로 싸겠더라 이거예요. 그럼 이거 팔려고 물 새고 있는데 지금 새로 했구나 라는 느낌이 오죠. 근데 저거 한번 뜯어봐라 물 새고 있는 거 보게,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태에 관한 자료권을 행사할 수 있죠.
자, 보겠습니다. 그 205쪽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개업공사는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중개사물의 매도의뢰인, 임대의뢰인이에요. 쓰는 자가 제일 잘하니까 이자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 밑줄이에요. 이게 그러면 불응한 경우라고 그랬죠? 그 밑에 205쪽 맨 밑에입니다. 지금 개업공사는 매도의뢰인, 임대인 등이 중개사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 임차인 등에게 설명하고 밑줄이고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돼야 돼요. 기재해야 한다 밑줄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그럼 이거 아니겠습니까? 개업공사는 이제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이번엔 쓰는 자가 잘하니까 권리 이전 의뢰인이에요.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에게 중개사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럼 어떤 자료 요구할 수 있냐? 나중에 이제 이건 공부하는데 일단 벽면 도배 상태가 있죠. 시설물의 상태가 있죠. 이게 상태 아니에요. 또 환경 조건에 대한 자료 이런 거 요구할 수 있어요. 나아가서 이거 미공시 권리라든가 이런 것도 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시되지 아니한 권리들. 그러면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자가 주면 그 준 자료가 다시 한번 조사해야 되고요. 만약에 불응을 했다. 불응 시에 주의해야 돼요. 불응을 하게 되면 그 사실을 취득 의뢰인이 이번엔 취득 의뢰인에게 일러야 됩니다. 설명을 해야 돼요. 내가 물 셀 것 같아서 자료 요구했는데 불응합니다. 설명을 해야 되고 그 사실을 확인 설명서에다 기재되어 주셔야 돼요. 둘 다 해야 됩니다. 설명을 하거나 설명서에 기재하는 거 아니에요. 둘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면피할 수 있어요. 근데 실무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하죠? 실무적으로는 그러겠죠. 이거 이렇게 좋은 물건이 없다. 응? 올 수리했다. 그러니까 빨리 가계약금이랑 또 넣고 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사기꾼이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실무적으로 하자 때문에 엄청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차단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손님한테 이게 조금 노후화됐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물셀 가능성은 있습니다. 싸게 사시는 거니까 수리해서 쓰십시오. 이런 식으로 미리 언지를 해놔야죠. 이게. 자, 그래서 상태에 관한 자료권, 불응시의 조치를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넘어갑니다. 206조. 그 증표지 시효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신설된 내용이었죠. 25조 2인데 개인정보보호법상 이제 개공사는 소유자 등의 확인 및 중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중개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이건 개인정보보호법상 이런 규정이 이제 들어와 있는 거죠. 참고하시고 당연히 요구할 수 있어요. 이제 설명서 작성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거기 이제 조문이 일단 실려 있는데 206쪽에 1번 확인 설명서 작성 시기 및 보존 기간 있죠? 자, 그거 잠깐 읽어드립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밑줄이에요. 중개가 완성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밑줄이에요.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밑줄이고 거래 당사에게 교부하고 밑줄이고 3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한다.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밑줄이에요. 다만 확인 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이게 전자문서로 작성한 전자계약을 한 경우는 공인전자문서에 자동 보관되거든요. 이때는 별도 보관 의무가 없어요. 이게. 자, 그럼 그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러면 옆에 페이지 207쪽 서명 및 날인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207쪽 서명 및 날인 양괄호 1번이에요. 그럼 확인 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를 말하며 분사무소가 설치되면 분사무 책임자를 말한다. 이자가 서명 및 날인하되 서명 및 날인 밑줄 긋고요. 밑에 동그라미. 당해 중개행이란 소속공사, 중개행이란 소속공사 밑줄이고요. 있는 경우는 소속공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한다. 함께 서명 및 날인의 밑줄이에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로 들어왔는데요. 이제 조문 다 읽어봤거든요. 그럼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의 주체는 누구예요? 개업공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무의 주체는 개공이에요. 근데 역시 이것을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는 작성할 수 있어요. 소공한테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보조는 작성 불가죠. 그럼
언제 작성하라고 그러냐? 그 시기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쓰래요. 그럼 거래계약서 작성 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러한데요. 계약 체결하는 날 아주 정신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서 미리 다 써놓습니다. 물론 계약서도 미리 다 써놓죠. 그래서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일단 작성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확인설명서에 법정 서식이 있는가? 서식 당연히 있죠.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4가지 서식이 있어요. 주거용 건축물 서식,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 토지 서식,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종류가 있고요. 국문 서식 외에도 영문 서식도 있어요. 그럼 맞는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을 하죠. 작성하는데 기본 몇 부 이상? 3부 이상이겠죠. 근데 공동중개시는 4부 작성하는 거예요. 3부 이상을 작성하여 쌍방 모두의 교부에게는 확인 설명은 취득일한테만 했죠. 근데 설명서 교부는 쌍방이 주는 거예요. 쌍방 모두의 교부하고 한물은 보관하시래요. 몇 년? 3년. 3년 보관을 해줘야 됩니다. 이때 원본만 보존하는 거 아니에요. 사본을 보존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자문서로 보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PDF로 읽어가지고 일단 보관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원본을 보존해야 한다. 틀렸어요. 반드시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다만 전자계약을 했다. 그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자동 보관되기 때문에 이때는 별도의 보관 의무가 없어요. 그럼 서류 보존이 지금 2번째 나왔죠. 전속 중개계약서 몇 년? 3년. 확인설명서도 3년. 보존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 그리고 이제 작성된 확인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을 해줘야 돼요. 서명 및 날인이다. 그러면요, 이거 밋이잖아요. 엔드란 얘기죠. 그러니까 서명은 자필을 하란 얘기예요. 자필을 하고 도장을 찍어야 돼요. 둘 다 해야 됩니다. 서명 또는 날인하면 위법합니다. 그러니까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자필을 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이때 누가 해야 되느냐? 개공은 당연히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개공은 해줘야 되고요.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가 해줘야 되고, 분사무소란 책임자가 하는 거예요. 분사무소는 책임자예요. 대표자가 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주의하시고, 이때 중개 행위를 한 우리 소공, 중개 행위한 소공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소공 아니죠, 그럼. 중개행위라는 소공만 함께 서명 및 날인이에요. 중개행위했다는 얘기는 확인 설명했다든가 설명서를 썼다든가, 그럼 중개행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공은 책임 소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같이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서명 및 날인이다. 이것도 잘 물어봅니다. 꼭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서명 및 날인이에요. 설명서에는 개공과 중개행위한 소공이. 이게 바로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를 보시면 위반 시의 책임 및 제재라고 지금 208쪽 나와 있죠. 이거 제재도 중요합니다. 물론 확인 설명을 제대로 하면 손해배상 책임으로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209쪽에 500만 원 이하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중개대상물에 대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설명한 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있죠. 제목 옆에다가 개업 공인중개사의 하남 이렇게 메모해 놓으세요. 거기 1번의 제목이 개업공사로 돼 있긴 한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500만 원 과태료 옆에다가 지금 209쪽 맨 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업공사의 하남 이렇게 메모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업무정지 처분 있잖아요. 그거는 확인 설명서를 작성 교부 안 했거나 3년 보존 안 했거나 서명 및 안 했잖아요. 설명서 위반은 업무정지예요.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 옆에다가 확인 설명서 위반 이렇게 딱 해놓으세요. 그럼 소공이 밑에 소공이 만약에 확인 설명을 제대로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격정지예요. 그리고 소공이 서명 및 안 했잖아요. 그럼 역시 자격정지입니다. 자, 정리. 이거 제재 중요한데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을 정확히 안 했잖아요. 그럼 개공은 뭐라고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근데 소공이 만약에 확인 설명을 정확히 안 했잖아요. 소공은 자격정지예요. 그러면 설명서 관련 의무 위반.
확인 설명서를 개공이 성실 정확하게 작성 안 했거나 이거 작성 규범 안 했거나 3년 보전 안 했거나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그러면 개공은 업무 정지예요. 근데 소속 공인중개사가 설명서를 이거 서명 및 날인 안 했어요. 중개인이 했는데. 그럼 소공은 자격 정지. 헷갈릴만 하죠. 주의해야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는 6월 이하의 업무 정지를 처할 수 있다. 틀렸어요. 500만 원 과태료예요. 그러니까 소공이 확인 설명을 위반하면 자격 정지인데 개공이 위반하면 이건 업무 정지가 아니고 500과예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근데 설명서 관련 위반, 이건 서류 관련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개공이 위반했다. 업무 정지예요. 소공은 중개인인데 서명 및 안 했다. 자격 정지입니다. 그래서 차츰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208쪽에 판례들 지금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미리 말씀드렸는데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잘못 설명했다. 선관주의 다하지 못했으므로 이거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례였고요. 무상중개할 때 이 판례 엄청 잘 내는데 무료로 중개하더라도 확인 설명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가 면제되는 게 아니라는 게 판례예요. 이거 엄청 잘 내기 때문에 꼭 이해해 두시고 3번 판례로 잘 냅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피담보 채무액만 설명하면 되고 채권 최고액 설명하면 되고 실제 피담보 채무액 두 번째 줄 맨 마지막에 있죠. 3번 판례 두 번째 줄 맨 마지막에 실제 피담보 채무액까지 조사 확인의 설명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여기까지 밑줄이에요. 근데 이걸 알려준다면 선관주를 다하라는 얘기였어요. 구단에 있는 내용이.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확인 설명 의무였습니다. 그럼 조금 쉬었다가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죠.